최근에 인도가 달에 갔죠. 달에 이제 인도가 발사한 찬드라얀 3호가 이제 착륙을 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이제 찬드라얀 이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라든지 비용들을 썼기 때문에 3호는 이제 더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946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착륙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를 잡느냐? 미국이 이제 그 달에 착륙시키는 무인 탐사선 같은 경우 보면은 한 8억에서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1,000억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지금 이제 인도가 성공을 시킨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인도가 뭐 그렇게 잘 살아? 그다음에 인도가 그 정도 기술력이 됐어? 정말 착륙한 거 맞아? 뭐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야 인도가 발사한 우주선은 정말 저렴하게 발사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왜 우린 그렇게 못하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보다 훨씬 몇십 년 앞서가지고 우주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글로벌 파워였고, 그 다음에 입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강대국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냈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그거와 더불어서 우주개발도 있습니다. 찬드라얀 3호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주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구를 떠난 지구 밖의 이야기? 뭐 그럴 순 없고요.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달에 갔죠. 달에 이제 인도가 발사한 찬드라얀 3호가 이제 착륙을 했다라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인도가 뭐 그렇게 잘 살아? 그다음에 인도가 그 정도 기술력이 됐어? 정말 착륙한 거 맞아? 뭐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인도가 발사한 우주선은 정말 저렴하게 발사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왜 우린 그렇게 못하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알뜰살뜰 저렴한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찬드라얀 3호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난 8월 23일 날 인도의 우주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이제 달 남극에 최초로 이제 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찬드라얀이라는 말은 이제 뭐 이광수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달 마차 의미죠. 보면은 탈 것, 그러니까 달에 타는 거니까 찬드라얀 3호가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인도 깃발이 걸려 있는 탐사선이 달에 착륙했다 이런 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지금 의기양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러시아 탐사선 루나 25였나요? 이것이 인도가 착륙시키려고 했던, 착륙한 그 남극 지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도 못한 거를 우리는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찬드라얀 3호가 보내주는 영상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착륙 전에 우주선과 이제 달 표면이 이제 보이는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도 이제 떠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아직 착륙 전에 이제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이제 달을 이제 쭉 지나가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 그래 달 표면이지라는 생각도 좀 드실 텐데, 약간 좀 이상한 생각도 들 거예요. 왜 이렇게 화질이 구려?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 달에 착륙을 했다라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는 소련,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이어가지고 세계에서 달 표면에 탐사선을 소프트 랜딩에 시킨 이제 4번째 국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 랜딩, 그러면 하드 랜딩도 있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가 하드 랜딩 할 것이냐,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경착륙 할 것이냐, 연착륙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프트 랜딩, 경착륙, 연착륙은 사실 뭐 경제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주 용어예요. 우주 용어. 원래 이제 달에 처음 착륙을 시키려고 싶었을 때 많은 탐사선들을 이제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것들을 역추진 엔진을 통해 가지고 사뿐하게 이제 착륙시키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서 들이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 랜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수많은 우주 탐사선들이
달에 착륙을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1966년 이제 루나 9호가 이제 달에 착륙을 이제 한 거죠. 이건 당연히 이제 루나는 이제 소련이 부르는 이제 명칭입니다. 달 탐사선에. 예,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서베이어 1호가 있죠. 미국은 이제 초반에 보냈던 달 탐사선 이름은 이제 서베이어라고 이제 부릅니다. 1966년 6월 2일 날 이제 착륙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다 경착륙이었어요. 소프트 랜딩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들이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왜 하느냐? 최초로 그 들이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진을 찍는 거죠. 막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서 일단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달까지 갈 수 있냐 없냐, 달까지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탐사선을 안정적으로 사뿐하게 착륙시킨 나라는 이제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인도 네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있냐? 있습니다. 뭐 추락이라고 해야겠죠. 거기까지 이제 못 갔던 나라들이 이제 일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던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드라얀 3호 같은 경우는 착륙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큰 친구가 착륙선이고요. 그 오른쪽 바퀴 달린 작은 친구가 이제 로버. 이제 움직이면서 뻘뻘뻘뻘 움직이면서 탐사를 하는 이렇게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선은 이제 비크람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비크람이라는 이름은 이제 인도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의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이제 비크람 사라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이름을 딴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로버, 요 로버는 이제 되게 가벼워요. 한 26kg밖에 좀 안 되는데, 요 로버는 이제 프라그얀, 힌두어로 이제 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개가 세트가 돼서 현재 달에 착륙을 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탐사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뭐 달 남극에 뭐 다이아몬드가 묻혔어? 왜 금이 많어? 도대체 왜 남극까지 이렇게 가서 착륙을 시킨다고? 러시아도 갔다가 꼬라박고, 그 다음에 인도도 거기 가고, 왜 굳이 남극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 남극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사진이 이제 달 남극입니다. 달 남극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우스 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실제로 이제 정확한 남극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달 남극 주변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다 달 남극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 달 남극에는 우리가 아는 얼음 형태의 물이 있습니다. 저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거기 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물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달에 어딘가 물이 있어. 그냥 얼음 형태야. 그러면 계속 녹이면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구에서부터 굳이 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가지고 물을 만드는 그런 작업하지 않아도 장기 체류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있으면 또 좋은 게 뭐죠?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산소는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데 쓰는 거고, 그러면 수소는 어디다 쓰죠? 그 로켓에 쓰는 그 연료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로켓, 수소를 이제 연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물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달나라에서 달에서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얼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우주선 연료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죠? 달까지 가서 지구까지 돌아올 연료를 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는 반만 편도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가볍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원웨이로 가면 되니까. 거기서 연료 채워서 다시 오면 되는 거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더 심우주라고 그러죠. 저 뭐 해왕성, 명왕성 이런 데까지 갈 탐사선을 보낼 때 지구에서 힘겹게 쏘는 것보다 중력의 힘이 훨씬 약한 달에서 쏘면 훨씬 가볍게, 그러면서도 편하게 쏠 수가 있으니까 이 달 남극 지역에 대한 탐사의 경쟁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달에 간 인도의 탐사선이 찬드라얀 3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호나 2호가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당연히 있죠. 찬드라얀 1호 같은 경우는 2008년,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드라얀 1호 같은 경우는 착륙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달 궤도를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서 최대한 많은 이제 과학 정보를 탐사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쏘아 올린 이제 그러한 우주선이었고요. 그래서 2008년 10월에 발사를 해서 312일간 거의 1년간 공전을 하면서 달 탐사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달에 갔는데 첫 번째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드라얀 1호가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 달에 물이 있을 수도 있다. 얼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게 이 찬드라얀 1호예요. 이 달 남극에 물이 있다라는 건 얼음이 존재한다. 물론 이제 이때는 100% 있다가는 아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를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찬드라얀 1호는 어떻게 보면 이 달과 관련되는 그 전까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던 관심을 크게 다시 부흥시킨 1등 주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쐈는데 달 남극에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관심을 보이고 해보니까 진짜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달 남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극에만 있어? 북극은 없어? 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북극엔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달 남극에는 이렇게 이제 그 크레이터라고 그러죠. 대규모 크레이터들이 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 쬐면 당연히 얼음 날아가죠. 녹아서. 그런데 이 크레이터가 존재를 하니까 해의 각도를 딱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영구 음영 지역, 계속 해가 안 드는 지역들이 존재를 하는 지역이 이 남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극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찬드라얀 1호고, 그러면 이호는 있냐? 이호는 있습니다. 이호는 2019년에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달 궤도에 진입을 해서 3호처럼 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한 상당히 이제 낮은 고도까지 쭉 안정적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제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강하다가 안 되면서 결국은 달이랑 이제 충돌을 해서 실패로 끝났죠. 근데 이제 이 달에 보내는 우주선들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탐사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폴로에서 본 것처럼 달 돌아가는 궤도선이 있고 그 궤도선에서 다시 달 착륙선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 찬드라얀 2호의 이제 궤도선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면서 3호가 착륙하기 좋은 지점이 어딘지 그 지역 주변의 데이터가 뭔지를 계속 전송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첫 번째 성공을 거둔 인도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15년 만에 세 번째 시도 만에 이제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인도가 네 번째 이제 달 착륙 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니 인도 같은 나라가 그래 뭐 IT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기계 이런 거 잘 못 만들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질 텐데 사실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로켓 원조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로켓 원조 국가를 따지면 뭐 중국은 뭐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한민국도 사실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로켓 원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서 실제로 로켓 무기를 최초로 사용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로켓으로 뭐 화살을 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신기전 이런 거 이제 쐈으니까 우리가 더 먼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미국이나 이제 유럽 기준을 봤을 때 로켓의 원조는 이제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80년,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이제 치러졌던 이제 인도에서 마이소르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차례 이제 마이소르 전쟁이 이제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인도 회사에 이제 병력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소르 지역의 어떤 그 군주하고 술탄하고 이제 싸웠는데 여기에서 최초의 로켓이 사용돼서 동인도 군대가 이제 크게 이제 패배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당시에 이 마이소르 전쟁에서 이 인도군 같은 경우는 한 1,200명 정도로 구성된 이제 로켓 군단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장거리에서 이제 막 퍼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동인도 그러니까 영국군 쉽게 말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혼비백산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스리랑카 파탐이라는 전투도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몇 차례 인도군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진저리가 나지만 우리도 한번 써먹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이 전쟁에서 결국 뭐 큰 희생을 치르고 이긴 다음에 이것들을 노획을 해가지고 이 콩그레브라는 이름의 로켓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콩그레브 로켓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1812년인가요? 그때 있었던 이제 미국과 영국의 미영 전쟁 때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미국 그 국가에 보면 이제 막 화염이 날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게 이 콩그레브 로켓에 맞아가지고 불타오르던 미국의 이제 요새를 이제 묘사한 이제 그런 것이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것이 이제 인도의 로켓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도 같은 이 가난한 나라가 언제부터 우주 탐사에 나섰냐, 먹고 살만해지니까 시작을 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독립하면서 거의 얼마 안 돼서 바로 우주 탐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당시에 이제 네루 총리, 인도의 이제 초대 총리죠. 네루 총리가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도가 미래를 위해서 착수했던 연구가 이제 원자력입니다. 당시 1950년대 요때는 이제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연구가 되게 붐을 이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덕에 있는 수많은 연구소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연구소, 우리나라 1번 연구소가 바로 원자력 연구소예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원자력 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본격적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첨단을 하니까 우주 탐사도 너희들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이제 인도 우주 연구기구 ISRO라고 이제 부르는 그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즉 미국 그 인도판 나사죠.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1972년에는 이제 우주부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챙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크람 사라바이라는 분이에요. 이 비크람 사라바이라는 분은 이제 1919년생이고 1971년에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한데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 우주 개발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되게 만물 박사,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1957년에 이제 소련이 스푸트닉 1호를 쏘아 올렸죠. 이거를 보면서 딱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엄청난 인류를 바꿔놓을, 그리고 인도의 미래를 바꿔놓을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 나서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주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1961년에 이제 네루 총리가 우주 개발을 정식으로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인도의 우주 개발을 이제 이분이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보다 훨씬 몇십 년 앞서가지고 우주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옛날서부터 글로벌 파워였고, 그 다음에 그 입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강대국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냈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주 개발도 있습니다. 최초의 인도는 이제 그 발사체 를 쏘아 올리기 전에 인공위성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맡겨서 올립니다. 1975년에 이제 아리아바타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조립을 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쏘아 올려줍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련하고 인도의 관계가 매우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바타라는 이제 이 위성은 궤도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한 5일 동안만 작동을 합니다. 나 여기 있어라고 삐삐삐삐 신호를 보내주고 이제 전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첫 번째로 1975년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의 우리별 위성이 올라간 게 1990년대 중반 정도의 일로 기억이 되니까 우리보다 거의 한 20년 먼저 이제 위성을 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위성을 올렸으면 두 번째는 자국 로켓으로 이제 올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인도는 이제 발사체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이 발사체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보다는 프랑스가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프랑스와 협력해서 이제 최초의 위성 발사체 SLV라고 하는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는 데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80년 최초의 위성을 이제 자체 로켓을 가지고 위성 투입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러시아와의 합작으로 만들었던 나로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누리호, 이렇게 해가지고 궤도 투입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했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1980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앞서서 이제 궤도에 투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참 전에 우주 클럽에 가입한, 즉 자기네 나라에서 개발한 로켓으로 자기네 나라의 우주 기지에서 발사해서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린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LV를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더 파워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987년에는 이거의 확장형인 ASLV, 그 다음에 1994년에는 PSLV,
방식으로 점점 이제 발사체를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이 PSLV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재밌냐면은 보통 로켓들이 이 아래쪽에는 주로 액체, 그 다음에 위쪽은 이제 마지막 단은 고체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아니면 다 액체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PSLV 같은 경우는 1단 로켓은 고체, 2단 로켓은 액체, 3단 로켓은 다시 고체, 4단은 액체.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정신없는 이러한 이제 독특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또 재밌는 로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자기네 자국산 로켓에 대해서 꽤 신뢰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SLV 이런 거 이외에도 뭐 GSLV, SSLV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아까 처음에 이제 프랑스와 협력을 해서 이 발사체를 개발했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도 그러면 프랑스랑 협력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진 않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9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브 코스모스라는 구소련의 국영 이제 회사였죠. 여기랑 이제 합작을 하고 구소련이 이제 붕괴한 이후에도 계속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로켓 기술을 좀 전수를 받았는데 1992년에 갑자기 이제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의 그 로켓 그 개발 합작에 대해서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글라브 코스모스에 대해서 제재에 나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거리 로켓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제 협약을 통해서 MTCR이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제 제약을 하고 있는데 이 MTCR 규정을 이제 위반했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MTCR 회원국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국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규약 위반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꿋꿋이 남아서 이 로켓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자국의 로켓 기술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사실 로켓이라는 물건은 되게 기분이 묘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운명을 거스른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세상과 맞서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자체 로켓이 있으니까 지구 주변을 도는 이제 인공위성 발사는 물론이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우주 탐험에 나서는데 인도가 재밌는 게 또 화성에도 위성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라는 이름의 화성 탐사선을 화성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네 번째예요. 미국, 옛날 소련, 그리고 이제 EU,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 화성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화성을 이제 돌면서 화성에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에 있는 다른 이제 착륙한 뭐 미국이죠. 이런 이제 그 탐사선들과의 어떤 백업, 통신 이런 것들 역할들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첫 번째 센세이션은 인도 같은 나라가 화성까지 궤도를 투입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첫 번째 단 한 번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거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7,4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7,400만 달러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뭐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한 850억? 뭐 900억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상당히 이제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이제 마션, 화성에 고립된 사람을 이제 구출하는 그 영화 있죠. 이 마션 제작비가 1억 8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억 달러 치면은 1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성을 화성까지 보냈는데 영화 제작비보다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게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화성 궤도선들을 끊임없이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한 그 로켓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다시 인공위성을 또 보내가지고 화성 궤도를 지구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데 화성 궤도선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도착을 합니다. 메이븐이라는 이름의 이제 화성 그 탐사선이 이제 화성 궤도에 투입이 됐는데 나사가 만들어서 보낸 이 메이븐 같은 경우에 예산은 7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화성에 가서 빙글빙글 궤도를 돌고 있는데 미제는 인도제에 비해서 10배. 그러니까 인도가 훨씬 저렴한 비용, 말도 안 되는 저비용으로 미국 수준의 화성 탐사를 성공시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화성은 뭐 달도 그렇지만 정말 멉니다. 그래서 화성에 이제 뭐 궤도선을 투입하거나 화성에 착륙시키는 거는 달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투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2014년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인도 사람들은 되게 으쓱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망갈리안이라는 이 궤도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까지 뭐 이거 간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원래 이제 6개월 목표를 했었어요. 6개월 목표를 했는데 2022년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8년 동안 자기 임무를 잘 수행을 하다가 이제 연락이 이제 두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분의 1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과 비슷한 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자기 역할을 다 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성취라는 거죠. 그럼 달은 어떠냐? 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난번에 달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찬드리안 2호 같은 경우가 한 1,50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궤도선이 들어가면 비용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1,500억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만들 때 투입됐던 비용의 뭐 절반 이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투입이 됐던 거죠. 3호 같은 경우는 찬드리안 3호 같은 경우는 한 1,000억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찬드리안 2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라든지 비용들을 썼기 때문에 3호는 이제 더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946억 원 정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착륙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를 잡느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다시 달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이제 그 달에 착륙시키는 무인 탐사선 같은 경우 보면은 한 8억에서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 비용을 들어야 되는데 1,000억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지금 이제 인도가 성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이제 궁금해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첫 번째 그 러시아와 합작을 해서 올렸던 나로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이 한 5,000억 정도 들었어요. 우주센터 개발 비용은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그 로켓 개발 비용만 한 5,000억 들었고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개발 그 비로 이제 전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리호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한 8,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발사할 때마다 한 1,000억 정도씩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00억은 이제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데는 한 번에 한 1,000억 정도 이제 돼서 총 2조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그래프를 찾아봤어요. 그래프를 보면 화성에 탐사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메이븐이라는 위성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위성이 여기 있죠.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투입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래비티 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도 탐사선을 보내는데 성공한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이쯤 되면 인도의 기술력, 우주 탐사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 따봉 이렇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날리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인도판 나사라고 하는 ISRO의 예산은 이제 한 15억 달러 정도 됩니다. 1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사는 얼마냐? 250억 달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죠. 15억 달러라고 그러면 우리 돈 2조 원?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2조 원이라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야, 그 돈을 가지고 발사체 개발해서 인공위성 올리고 그다음에 달 탐사선 보내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 효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의 이제 이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ISRO 이제 관계자들과 만나면 인터뷰를 해요. 당신네들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발사하느냐? 우리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 우리가 이거 되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맨입으로 못 알려주지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인도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목적에 맞는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살나지 않은 견고한 탐사선 로켓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 그에 비해서 인도는 뭐에 주력을 하느냐? 우리는 예산에 맞추는데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을 더 달라고 해봐야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예산에 맞춰서 발사를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보통 그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1g, 1g이라면 정말 가벼운 거죠. 뭐 종이 요만큼이면 1g이잖아요. 이 1g을 이제 우주 공간 위성 궤도에 쏘아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g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도 같은 경우는 $16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6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은 이제 미국의 10분의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 말고 예전에 원래 하던 이제 나사가 만들어서 보내던 그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 그러니까 뭐든지 미국 나사가 하는 거에 비해서 10분의 1로 인도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정말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저비용 구조, 알뜰살뜰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궁금해하고 쳐다보는데 몇 가지 이제 비밀들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듈식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 달에 보낼 거야, 우리 화성에 보낼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탐사선 그리고 로켓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붙이고 있던 거를 빼오고 그래서 모듈식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모듈식 구조잖아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가지고 비용 최소화, 대량 생산에 이제 성공을 하는 게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면 달 탐사선에서 들어가는 카메라, 화성 탐사선에 들어가는 카메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쓰는 거 돌려막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필요하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덧붙여가지고 좀 부피가 커지고 볼품은 없어도 그냥 쓴다라는 이제 컨셉인 거죠. 즉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웬만하면 수입품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인도 자체 제작. 인도 자체 제작하면 더 비싼 거 아니야? 인건비가 완전 저렴하기 때문에 인도 자체 제작하면 무조건 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비용이 내려가느냐? 내려가죠. 근데 사실 인도와 이제 다른 나라의 우주 탐사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그 구조를 따라요.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 뭐 되게 여러 번 하고 그거 엔진 테스트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올렸을 때 확실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 보증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설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엔진 연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성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상 시험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하면 다시 고쳐서 또 시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지상 테스트는 최소화하는 거죠. 그거 지상에서 해봐야 쏘아 올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쏴. 대충 돌아가는 거 확인하면 올린다. 이런 구조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달 탐사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짧아도 거의 10년, 뭐 15년씩 이제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뭐 화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사에 내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입사해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살 때까지 드디어 내가 처음에 맡았던 임무를 완수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짧으면 3년, 뭐 길어봐야 한 7, 8년이면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아마 이게 원인일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건비 차이입니다. 나사에서 근무하는 이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100,000, 뭐 평균 연봉 한 105,000달러. 그러니까 이제 연차가 되시는 분들은 뭐 20만, 30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평균 내보면 이제 한 $100,000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인도는 최고 개발자, 최 베테랑 개발자가 달러로 기준했을 때 한 $20,00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인도의 개발자들은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상시적으로 하루에 18시간에서 급하면 20시간까지 근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7일 근무, 월화수목금금금 얼마든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인건비를 받는 엔지니어들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일할 수도 있겠죠, 급하지만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루에 18시간씩 갈아놓고 그거를 월화수목금금금 하면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서 인건비라는 것들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도 엔지니어들은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연구 개발 사업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냐? 맞죠?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걸 다 ISRO라는 이 한정된 기관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로나 누리호, 특히 누리호 같은 거 올라갈 때 보면은 많은 협력업체들이 붙죠. 하나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붙는데 인도의 이 항공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들 협력업체, 공급업체들 가가지고 달달달달 볶는 거랍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오늘 이거 빨리 안 만들어? 빨리 만들어. 오늘 어디까지 공정인데 왜 못해? 라고 막 쪼아대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감독자 역할들을 많이 하는 악역을 담당한다라는 이제 씁쓸한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의 우주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어느 나라도 다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경량화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누리호 같은 연료 탱크 보면 정말 그 몇 밀이 안 되는 아주 얇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연료 탱크를 만드는데 인도는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볍게 만드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 내가 탐사선을 만들어서 화성에 보내. 그러면은 화성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어느 나라나. 그러면은 일단은 뭐 카메라도 몇 종류. 그다음에 대기의 어떤 걸 특성화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도 몇 종류. 뭐 이런 장비들이 끝없이 막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연구에 많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장비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개발해서 넣으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이제 우주선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가난한 나라야. 그런 럭셔리한 연구는 미국에 가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연구, 우리 수준에 맞는 연구를 하면 돼라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과학적 연구는 다 탑재 장비를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화성에 갔어, 우리 화성에 왔어 이런 거 증명하는데 이제 주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망갈리아 같은 이제 화성에 투입된 궤도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모양새인데 여기에 실제로 과학 탑재 장비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무게가 얼마냐? 14.5kg. 그러니까 쌀 우리 보통 여러분들 드시는 요즘에 마트에 가서 어떤 게 10kg에서 20kg잖아요. 정말 가벼운. 그러니까 이 덤벨 뭐 한 두세 개 정도 분량의 이 장비로만 이제 화성 탐사선을 보낸 거죠. 그러면 그게 탐사가 제대로 돼?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 탐사선에서 보여준 사진들이 뭔가 화질이 되게 구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고화질 이런 거 우리 생각 안 해. 우리가 왔어라는 거 증명하면 되는 거야. 고화질? 그건 나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달에 갈 때도 미국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국 다 이제 최단거리로 달이 가까워질 때를 딱 맞춰가지고 바로 가는 노선을 택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려면 더 큰 로켓을 만들어야 되고 더 큰 로켓을 만들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개발비를 쓰고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러기 싫어. 돈도 없어.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구를 계속 도는 거죠. 조금씩 궤도.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해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원심력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휙 떨어져 나가는 거죠. 스윙 아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달 궤도로 진입을 해서 다시 달 궤도에서 여러 차례 점점 단계를 좁히면서 달의 약한 중력을 이용해서 점점 궤도로 이제 맞춰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나라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한 로켓과 비용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강한 힘을 쓴 자체의 로켓이 없기 때문에 둘러서 간다. 뭐 시간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드라얀 3호 같은 경우도 이제 40일 이상 걸렸어요. 엄청나게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러한 이제 우회로 빙글빙글 돌아서 어쨌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ISRO 같은 쪽이 우리는 연구 R&D하고 실제로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 협력 업체들이 해요. 이게 아닙니다. ISRO 이 직원들이 실제로 용접기 들고 그 다음에 자르고 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할 필요 없이 그냥 아까 2만 불, 최고 엔지니어가 $20,000니까 신참 엔지니어들은 뭐 $10,000도 못 받겠죠. 이런 엔지니어들이 직접 물건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일단 만들어 봐야 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봐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대안을 아주 소수로 해버립니다. 돈 없어. 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개발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어떻게든 올린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인도니까 가능한 이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주 탐사 왜 하느냐. 그래서 2014년에 아까 이제 그 망갈리안 같은 경우가 화성에 갔을 때
인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이런 거를 많이 해주던 영국 같은 나라가 되게 화를 냈어요. 아니 너희들은 우리한테 국민들이 굶고 있다고 원조 막 받아가 놓고서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무 쓰잘데없는 화성에 가는데 돈을 그렇게 써? 너희들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없는 거 맞아? 라는 이야기 많이 했고요.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이제 1인당 기부 액수가 제일 많은 나라 사람들인데 막 심각한 이제 회의와 고민에 빠졌다고 그래요. 아니 이걸 맞나? 이 화성까지 가는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아요? 뭐 이런 인터뷰도 많이 실리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에 이렇게 관심을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최신, 위신 이런 거를 높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가 되게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사람은 세계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뭐 많은 다양한 뭐 측정 기구라든지 조사 기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편한 방법은 뭐냐? 위성이죠. 우주에서 내려다보고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걸 토대로 뭐 정책이나 예산 집행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자체적인 위성 수요가 매우 크고 그래서 이 위성 수요를 충동하기 위해서 의외로 많은 2012년 이후에 한 100개 이상의 이제 우주 스타트업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가 막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간의 어떤 우주 개발 수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 같은 나라는 되게 극과 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은 이런 화성 탐사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성 탐사선 한 번에 성공시켰어요. 그다음에 달 착륙 2번 만에 성공시켰어요. 그것도 남극에는 첫 번째. 중국도 못했어요. 러시아도 못했어요. 이거를 한 나라라는 거 대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도 되게 일찌감치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나라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수십 년이 가도 못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가 1990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인도 자체에 이제 주력 전차 MBT를 만들겠다고 해서 야준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개발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막 와서 딱 하나 정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하는 것 같아요. 핵무기도 일단 하나. 그다음에 뭐 우주선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데 주력 전차 이런 것만 해도 보면은 벌써 뭐 수백 단위, 천 단위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여기서 균일한 품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나?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도 굶고 학교 못 가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을 왜 허공에 날려? ISRO 인도판 나사 거기가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1년에 한 2조 원 쓰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밥을 줘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겠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인도 전체 인구의 한 뭐 4분의 1 정도는 여전히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이제 그 흑빈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꿈과 희망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인도의 그 ISRO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중에서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어릴 때 이제 가난했지만 어딘가 길거리에서 텔레비전을 봤던 땅을 박차고 우주를 향해 오르던 그 우주 로켓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고 황홀해서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 그리고 뭔가 한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도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동안 투입을 쭉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인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도라는 나라는 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나라다. 하지만 중요한 거 무시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이광수 교수님 평소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알뜰살뜰 달 탐사
그리고 우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